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어카운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정민정입니다. 트랙 1의 AWS 이해하기 사례 중심으로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에 대한 기본 소개와 더불어서 국내 주요 사례 5곳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단어가 상당 부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동일한 이해 수준을 위해서 그 정의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각종 IT 리소스를 원하실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때 비용은 사용한 시간당, 용량당 등의 체계로 과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나 수도 같은 유틸리티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저희가 이 방에 전기를 켜려고 하면은 스위치를 찾지 아무도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를 만들어 돌릴 생각을 하진 않죠. 그렇듯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전기를 켜고 끌 수 있으며 또한 한 달 동안 사용한 킬로와트만큼의 전기세를 내게 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균일하고 가용한 성격이 있어서 방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동일하게 전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 유틸리티의 4가지 특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의 특성입니다. 그때 전기 대신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API 콜로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서버뿐만 아니라 CDN이라든지 로드 밸런싱, DNS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IT 인프라 서비스를 API 콜로 호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인프라를 상당 부분 자동화하실 수 있고 또 인프라를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프라 서비스들이 동작할 수 있는 저희 글로벌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위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AWS 서비스가 돌 수 있는 큰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북미 쪽에 4개, 남미 쪽에 1개, 그리고 유럽에 2개, 그리고 아시아 쪽에는 도쿄, 시드니, 싱가포르, 현재 리미티드 프리뷰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중국 위전과 그리고 지금 컨솔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신 서울 위전까지 전 세계 12개의 위전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위전의 수는 고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풋과 요청사항을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오하이오, 영국 런던, 인도, 중국에 공식적으로 위전 계획을 2017년 초까지 추가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위전은 복수계의 데이터 센터 혹은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군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각각을 어베일러빌리티 존, 줄여서 AG라고 부릅니다. 즉, 한 개의 위전은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 혹은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한 개의 위전은 AG들이 각각 지리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ISP와 파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도쿄 위전을 사용할 때 한 개의 AG에서 만약에 화재가 있어서 아우티지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AG에서는 그 이벤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위전을 사용할 때에도 멀티 AG, 즉 2개 이상의 AG를 사용하시는 것은 고가용성 구현, HA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됩니다. 지도에 표시된 별표 지역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프런트 팝서버, 소위 이제 CDN 캐시 서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에도 2개가 있고요. 전 세계 54개 엣지 로케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글로벌 인프라 환경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종류 수만 5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주요한 5가지 위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EC2 인스턴스는 쉽게 말해서 가상 서버, VM입니다. CPU와 메모리 등의 조합이 다른 인스턴스 타입을 저희는 39가지 정도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하고자 하는 워크로드와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유연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3, C4, I2 등을 인스턴스 패밀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픽 렌더링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같은 HPC 워크로드를 AWS에서 돌리고자 한다면은 컴퓨팅 사양이 특화되어 있는 C4 타입이라든지 GPU가 들어있는 G2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시고도 클릭 몇 번만 하시면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어 더 이상 한 번 구매된 서버에 락인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EC2 인스턴스는 다양한 과금 옵션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간당 비용을 내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이나 3년 약정을 걸어서 할인을 받으시는 예약 인스턴스 옵션이 있고요. 또한 미사용된 인스턴스를 비딩 입찰을 통해서 저렴하게 사용하시는 스팟 인스턴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비트 사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 S3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이때 이제 저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내구성이 99.99999999, 즉 9가 11개입니다. 이 숫자를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10,000개의 파일을 10,000년 동안 S3에 저장했을 때 1개를 유실할 확률입니다. 즉 거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S3에는 파일을 한번 저장하면은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URL을 제공하고 있어서 스태틱 웹서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더 이상 스토리지 서버의 백업이나 증설, 확장 등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며 이 S3는 한 달에 저장한 기가바이트만큼 과금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도 CDN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하는데요. 이 여타 CDN과는 다르게 장기 계약이나 밴드위스 계약이 필요 없으며 한 달 동안 전송된 데이터 양만큼만 과금됩니다. 용량 약정을 거셔가지고 할인을 받는 옵션도 가능하십니다. 네 번째로 아마존 RDS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DB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가지 DB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MySQL, MS SQL, PostgreSQL, 오라클, 아마존 오로라, 마리아DB가 있습니다. 이 중 아마존 오로라는 저희가 개발한 DB 엔진인데요. AWS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상용 데이터베이스 대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성능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MySQL 5.6 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되고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쿼리를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RDS를 사용하시면은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 시간 소모적인 작업인 업그레이드나 패치, 마이너 패치 같은 부분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지십니다. 네, AWS 탄력성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오토스케일링입니다. 이 오토스케일링은 트래픽이나 CPU 등의 사용률을 기반으로 그런 매트릭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EC2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는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PU 사용률이 60% 이상 5분 동안 지속되면 EC2 한 대를 늘려라. 반대로 CPU 사용률이 40% 이상으로 10분 동안 지속되면 EC2 2대를 줄여라. 이런 매트릭을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EC2 인스턴스는 한 달 동안 사용한 시간만큼만 과금됩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링을 잘 활용하시는 것은 서버 비용을 낮추실 수 있는 좋은 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IDC 환경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AWS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 일례로 작년 1월에 디스패치에서 IDC에서 AWS로 이전을 해오셨는데요. 평소에 평균적으로 6대 정도로 EC2 인스턴스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특종 기사가 날 때쯤에는 서버를 확 늘리시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IDC에서는 특종 기사가 날 때 디스패치 서버 마비, 홈페이지 폭주 이런 기사가 같이 난 적이 있었지만은 AWS로 이전하면서는 짧게는 수십 분, 길게는 몇 시간까지만 인스턴스를 늘려서 수십만 리퀘스트를 무리 없이 받아내고 계십니다. 작년에 보니까 강용석 기사와 아이율 열애설 기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서버 대수인 70대, 50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또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는 저기 돋보기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은 인스턴스 타입 변경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M3 타입을 사용하시다가 트래픽이 몰리는 순간에 버스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T2 인스턴스 타입으로 바꾸시면서 서버 대수도 줄이실 수 있었고 비용 또한 낮추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EC2를 사용하실 때도 이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시고 또 인스턴스 타입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비용이나 성능 면에서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 리전에서 현재 가능한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린 주요 5가지 서비스를 비롯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서비스는 지금 당장 현재 컨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발표한 서비스들 위주로는 조만간 순차적으로 서울 리전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포토타임이었네요. 여러분, 저희는 2006년부터 AWS 서비스를 하면서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이 질문에 변하지 않는 고유한 6가지 이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IT가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해야 되는 자산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가변 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3년 후, 5년 후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막대한 선납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AWS의 비즈니스와 인프라의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로 인한 바잉 파워가 생깁니다. 이 바잉 파워를 저희는 서비스 가격을 낮춰드리면서 고객분들께 돌려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51번의 가격 인하를 해서 여러분들은 자고 일어나면 AWS 비용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디스패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제는 인프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 프로비전,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등과 같은 단어가 이제는 무의미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IDC에서는 원하는 서버를 조달받기 위해서 최소 몇 주는 기다리셔야 했었죠. 하지만 이제 웹페이지에서 가입만 하시면은 바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프라가 비즈니스와 개발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버를 운영 직접 하신다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이중화, 회선, 상면, 네트워크 신경 써야 될 게 여간 많으신데 이제는 그 부분을 저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핵심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글로벌 인프라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어디든지 진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6가지 이점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 100만이 넘는 고객분들이 현재 190여 개국에서 AW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는 누가 사용하는지 더 궁금하시겠죠? 보시면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웹호스팅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ISV 소프트웨어라든지 미디어 스트리밍, 빅데이터 분석, IoT, 에드테크, 커머스 굉장히 다양한 유즈 케이스의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분들이 AWS를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AWS 서비스들을 가장 먼저 잘 받아들이고 적용하신 분들은 단연 스타트업 분들입니다. 글로벌하게 에어비앤비, 슬랙, 드롭박스 같은 글로벌 AWS 스타트업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국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혁신해 나가고 계신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에서 광고 기반의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비트패킹 컴퍼니의 정민영 CTO님을 무대로 모시고 비트의 AWS 사용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패킹 컴퍼니 CTO 정민영입니다. 우선 저희 그 서비스 비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트는 국내 최초로 그 광고 기반 무료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하고 있고요. 2014년 4월에 저희가 출시한 이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느 그 스타트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처음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음악 컨텐츠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오픈 전에도 수십 테라바이트 규모의 스토리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스토리지는 또 매월 수 테라바이트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확장성과 여러 가지 비용 안정성 등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트래픽 비용이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문제는 이 트래픽이 일정하지 않을 거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피크치가 이제 좀 예측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이벤트성 트래픽 같은 경우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희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약간 좀 안정화된 이후에 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서비스가 런칭되고 나서 조금 안정화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예측할 수 없는 피크가 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트래픽이 움직일 때에도 그 트래픽이 피크인 지점과 그 다음에 피크가 아닌 지점 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 가장 피크 지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민해야 됐던 요소들은 아무래도 스타트업 서비스는 급격히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급격히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인프라성 자산들의 비용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초기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AWS를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AWS를 이용을 해서 아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굉장히 AWS 친화적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저희의 고민들을 좀 극복을 하고자 했는데요.
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좀 AWS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인프라라고 하면 IDC의 상면을 대여하거나 회선의 약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또 성장 가능성을 예측해서 미리 투자를 해야 되는 인프라였다면 AWS를 통해서 저희는 그런 예측 과정 없이 또 수요에 대한 전망 없이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었고요. 저희가 원했던 건 바로 이제 이런 그래프처럼 트래픽에 따라서 저희의 서버 자산, 네트워크 자산, 스토리지 자산 등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만들고자 했고 AWS를 통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개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개발 인력은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기를 바랬는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기계화된 접근을 통해서 자동화된 관리를 하기를 바랬고 특히 개발자가 API를 이용해서 전체 자산, 인프라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심지어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기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AWS에서는 이제 이러한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었고 또 저희가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저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던 서비스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서비스가 바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 비트 서비스의 광고 부분의 그 AWS 인프라 구성의 도식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제이슨 기반의 언어를 통해서 선언적으로, 즉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 프로그램의 코드를 짜듯이 설정 파일을 짜듯이 제이슨 기반의 언어를 통해서 설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제이슨 기반의 설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설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콘솔이나 API를 통해서 했어야 됐던 일들을 바로 제이슨 파일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만든 이후에는 수정 사항만 또 추가로 계속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이슨 파일을 통해서 인프라의 버전 관리, 마치 우리가 프로그램의 코드의 버전 관리를 하듯이 인프라의 구성 자체도 계속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특정 리전이나 특정 에이지나 아니면 혹은 특정 AWS 계정에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런칭된 서울 리전 같은 경우에 저희 비트 같은 경우는 수분 이내에 똑같은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S3 스토리지 서비스인데요.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기존의 스토리지는 항상 미리 용량을 프로비저닝하는 개념이었고 증설해 나가는 개념이었다면 S3는 저장하고 이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종량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마치 이제 웹서버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희 이제 스트리밍을 클라우드 프론트인 AWS CDN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S3에 직접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별도의 서버 없이 직접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컨텐츠 접근 제어, 기타 등등의 작업을 위해서 별도 서버 없이도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저희가 좋았던 점은 S3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나 아니면 해당 데이터의 이용 빈도에 따라서 개별 요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99.99개짜리 내구성이 기본이지만 재생성 가능한 데이터, 예를 들면 낮은 음질의 음원이라거나 낮은 크기의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은 내구성을 설정해서 비용을 최대 20%까지 아낄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음원 같은 경우는 상위 몇 %의 음원이 항상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굉장히 낮은 파일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저장 옵션을 선택을 하면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서비스가 이제 이 EC2에 있는 오토스케일 서비스인데요. 이 오토스케일 서비스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서버 대수죠. 인스턴스의 수를 자동으로 기계가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일반적으로 서비스들은 대체로 위와 같은 4가지 패턴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비용도 가장 아끼면서 서비스의 가장 효율적인 건 이 파란 선, 그러니까 실제로 요구되는 서버 대수보다 약간 위에 존재하는 빨간 선과 같은 서버 대수를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요. 특히 지금 이제 우상단에 보이는 패스트 그로스 패턴이나 아니면 좌하단에 있는 베리어블 피크 같은 경우에는 서버 대수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데 오토스케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저희 엊그제 저희 비트 서버의 최근 3일간의 서버 대수의 변화인데요. 트래픽에 따라서
그 서버 대수가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토스케일을 활용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서버 대수가 시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인스턴스 타입을 온디맨드가 아니라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AWS의 여유 자원을 경매를 통해서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최대 80%까지 저렴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C3 엑스라지 인스턴스의 가격 비교표인데요. 제일 하단에 있는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비해서 스팟 인스턴스 가격은 매우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스팟 인스턴스가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AWS에 있는 여유 자원을 경매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경매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낙찰을 받지 못한다면 인스턴스를 뺏길 수도 있고요. 혹은 경매 가격이 너무 여유 자원이 없어서 경매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인스턴스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원하는 시점까지 인스턴스를 쓴다는 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실제로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은 이렇게 시시각각 때때로 계속 변화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스팟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소요하고 또 우리가 비용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토스케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화면에 보시는 파란색 선이 실제로 비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트래픽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이 저희가 온디맨드 인스턴스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위에 회색 선은 나머지 스팟 인스턴스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얘기는 파란색 그래프, 즉 트래픽이 필요한 최소량만큼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확보를 해서 스팟 인스턴스가 없어지는 상황에 기초적인 대비를 해두고요. 나머지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서 좌상단에 보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룰, 즉 스팟 인스턴스는 CPU 이용률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디맨드는 조금 둔감하게 반응하도록 해서 스팟 인스턴스가 먼저 저렴한 인스턴스가 더 먼저 생기도록 하고요. 만약 스팟 인스턴스가 경매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서비스 부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오토스케일링 그룹 룰에 의해서 온디맨드 인스턴스가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따라서 이제 서비스 자체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만 사용할 때 대비해서 평균 80% 정도 비용 효과를 보고 있고요. 굉장히 그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스팟 인스턴스는 섞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AWS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비트에서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것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출시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AWS에 출시되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용을 함으로써 저희는 비용도 절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개발 생산성도 높임으로써 굉장히 저희가 제품에 집중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비트의 AWS 사용기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하는 그 간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스피드, 혁신, 민첩성 이런 단어는 비단 스타트업만을 위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삼성인데요. 삼성의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에서는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모빌리티가 중시되는 디지털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서 프린터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글로벌하게 지원되는 프린팅 앱 센터 에코시스템을 만드셨는데요. 쉽게 말해서 삼성 프린터 복합기에 타블릿을 올리시고 이 타블릿에서는 앱 센터에서 제공되는 앱을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앱센터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온프리미스 서버와 AWS 서버를 비교 검토하셨습니다. 이제 개발에 대한 기간이나 비용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가장 중시하셨던 두 가지는 사실 제품이 전 세계 80여 개국에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한 커버리지가 중요하셨고 두 번째로 사용자가 늘어도 시스템이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기반으로 AWS를 선택하셨고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하시게 되셨습니다. 먼저 글로벌한 커버리지, 컨텐츠 배포는 저희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 보이시는 초록색 아이콘 아마존 일라스틱 빈스톡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셨는데요.
저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개발한 코드를 업로드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오토 스케일링을 해주고 알아서 로드 밸런싱을 해주고 어플리케이션까지 배포해주는 파스성 성격의 서비스입니다. 제까 콩나무라는 동화에 나오는 동화 콩나무 줄기라는 뜻이 바로 빈스톡인데요. 그것처럼 알아서 일라스틱 빈스톡도 스스로 무럭무럭 자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프린팅 앱센터 팀에서는 개발에만 집중하시고 인프라 운영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3가지 이점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실제로 서비스 개발, 핵심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셔가지고 원하는 시간 내에 전 세계의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배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도 천천히 늘어도 시스템이 유연하게 그를 받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클라우드는 저희 일생일대 테크놀로지 시프트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IDC 리포트에 따르면은 2017년까지 모든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소비의 약 20%가량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사스 형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스형 흐름을 타시고 클라우드 오피스인 폴라리스 오피스를 AWS 환경에서 구현하시고 그를 잘 서비스하고 계신 인프라웨어의 최상기 엔지니어님을 무대로 모시고 발표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폴라리스 오피스의 최상기입니다. 혹시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는 2014년을 기준으로 2014년 이전에는 스탠드 언론 형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었으나 2014년 중반 이후에는 이것을 클라우드 사스 형태의 오피스 서비스로 개발해서 2014년 6월에 런칭한 서비스입니다.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2014년 6월에 정식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3,400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확보하였고 246국에 3,400명 가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한국의 가입자는 8%밖에 되지 않는 글로벌 오피스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 수치는 동기간 대비 에버노트보다 1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저희가 폴라리스 오피스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안정적인 글로벌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더 고민했는데요. 초기 투입 비용을 고려한 서비스 인프라 선정과 구축 일정,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거점은 어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풍부한지, 그리고 구축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고민을 저희는 AWS를 통해서 해결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어디서든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초기 서비스의 불확실성과 신속한 구축을 위해 IDC보다는 클라우드 업체인 AWS로 인프라를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프리로드된 폴라리스 오피스 스탠드얼론 형태의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용자를 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거점을 미국 서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는 AWS는 이미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 레퍼런스를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구축 및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 구축 및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동안 AWS 코리아와 서포트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 서비스의 대략적인 아키텍처 스냅샷인데요.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는 미 서부에 위치해 있고요. 2개의 가용 영역의 VPC를 바탕으로 다양한 AWS 리소스를 활용하여 전 세계 3,400몇 명 가입자들에게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액세스 티어와 어플리케이션 티어,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는 EC2, 주요 EC2 인스턴스에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고객의 트래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DB는 RDS4 MySQL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DB 부하 분산을 위해 일래스틱 캐시 그리고 여러 개의 리드 리플리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S3를 사용해서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문서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IAM 그리고 저희가 저희 서비스에서 보내는 메일이 사용자의 스팸함이 아닌 그리고 사소함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SE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고객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그니토와 키네시스를 통해서 고객의 로그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그는 일평균 최대 80기가를 선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EMR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그거를 제공하고 분석하여 저희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면 누구나 네트워크 성능을 고민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서비스는 문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용자들의 문서 업로드 성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초기 구성도 모습이고요. 이와 같이 미 서부에 있는 한 곳의 오리진에 전 세계 사용자들이 문서를 업로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준 10메가 파일 업로드하는데 약 30-40초 정도 걸려서 30-40초나 걸려서 서비스의 QoS 보장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도래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 AWS 리전에 웹서버를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EU 리전 그리고 도쿄 그리고 오리진이 있는 미 서부 이런 식으로 웹서버를 전진 배치시키고 AWS의 DNS 서비스 라우터 53의 레이턴시 베이스드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접속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 AWS 리전 간의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게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10메가 파일 업로드하는데 30-40초 걸리던 성능을 10초 이내로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AWS 리소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RDS4 MySQL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5배나 성능이 좋은 오로라 DB를 지금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비스가 그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API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이런 API를 보다 잘 관리해줄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시켜줄 WAF 그리고 키 관리를 해줄 KMS 서비스 코드의 품질과 그리고 AWS 인프라의 보안을 책임져줄 인스펙터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서비스 미드웨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옵스웍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까 전에 BT에서 설명해 주신 AWS 인프라를 자동화해줄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디렉토리 서비스 그리고 대용량 DB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레드시프트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WS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이제 낮은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종량 과금제 그리고 다양한 요금 옵션 그리고 보안 그리고 당장 가능한 SaaS형 서비스 아까 전에 말씀드린 EMR, SQS, SES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손쉽게 글로벌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보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했던 사항은 유연한 인프라 확장을 통해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라리스 서비스 정식 오픈 이후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객들은 3,400만 명에 도달하였고 고객들이 만들어내는 트래픽이 1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AWS의 엄청난 유연함과 확장성이 없었다면 아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발 뻗고 잠자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 소개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AWS 도입이나 아니면 서비스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AWS 클라우드 좋은 거야 누가 모르나.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AWS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AWS를 배울 인력도 또 운영하실 인력도 프로세스도 그에 대한 하우투와 같은 실질적인 고민들을 보다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고민들을 남들보다 먼저 하시고 순차적으로 AWS를 잘 적용해 오신 고객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J 오쇼핑입니다. CJ 오쇼핑은 2013년에 필리핀에 ACJ라고 하는 합작 법인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1년 만에 매출이 10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보시면 저 해피콜 같은 가정기구나 운동기구가 굉장히 큰 캐시카우를 했다고 하네요. 이 ACJ 필리핀 법인을 세웠을 때 합작 법인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적은 예산 비용으로 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조사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인력 투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고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ERP성의 백오피스 업무를 AWS의 싱가포르 위전에 구축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현지 법인, 본사, 콜센터, 물류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하고 또 외부의 이제 파트너 업체와도 인터페이스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하셨던 아키텍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사실 2013년에 이제 AWS를 적용하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사실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끊임없이 AWS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기술 강연들을 들으시고 저희 SA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AWS 서비스를 이해하시고 아키텍처를 실제로 구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를 클라우드를 이제 처음에 적용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고민은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용이라는 이제 직면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법인에서 실제로 AWS를 사용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14년에는 국내에서 방문자가 몰려서 서버 증설이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이제 이벤트의 경우에 AWS를 활용하셨고 그 탄력성의 장점을 체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후에는 멕시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홈쇼핑과 이커머스를 위한 백오피스 프론트엔드까지 모두 AWS 환경에서 구축하시고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013년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심플한 AWS 빌딩 블록 서비스들을 사용하셨었는데요. 그 자신감과 노하우가 쌓이고 AWS를 익히시게 되면서는 2015년 작년에는 더 풍부한 빌딩 블록 서비스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CJ 오쇼핑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무대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AWS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점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법인, 멕시코 법인, 그리고 국내 이벤트까지 AWS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실 수 있었고요. 필리핀 법인을 설립하셨을 때에는 이제 비용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10분의 1 비용으로 AWS 환경에서 구축하고 런칭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아마존 RDS를 사용하셔서 오라클 라이센스 비용을 월별 비용으로 납부하실 수 있었고 DBA 없이도 인프라 운영을 하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쉽게도 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숨가쁘게 AWS에 대한 기본 소개와 더불어 5가지 국내 사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디스패치의 경우 특종 기사, 그리고 비트패킹 컴퍼니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있는 비트, 또 삼성의 프린팅 앱센터, 그리고 인프라웨어의 클라우드 오피스인 폴라리스 오피스, 또 CJ 오쇼핑에서는 내부 백엔드 시스템부터 이커머스를 위한 모든 어플리케이션까지 AWS 환경. 그 다음번에는 제가 꼭 여러분들의 로고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경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점심을 또 준비해 봤고요. 오늘 1월의 첫 번째 목요일인데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마치고 지금부터 점심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